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로 지금보다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집값과 가계 부채를 잡겠다는 건데 빚낸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현지에서 우리 정부를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사람 378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들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를 JTBC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세종시 땅을 샀다고 했는데 투자 목적도 일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2년 9개월 만입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와 맞물려 코로나19 확산 이후 풀린 돈을 본격적으로 걷어들이는 모양새입니다. 뛰는 집값과 1,8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카드입니다. 하지만 빚내서 집을 산 사람이나 대출로 월세를 내는 자영업자는 걱정이 큽니다. 대출 이자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정승원 씨의 요즘 하루 매출은 4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1억 원 넘게 빚을 졌는데 이자 부담까지 늘게 되면 월세를 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가 오르고 금리까지 오르면 이제 대출 이자까지 부담을 받아야 되니까 부담이죠. 인건비 상승에 재료비 상승에 금리까지요. 횟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도 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빚을 낼 판이라고 한숨을 쉽니다. 빚을 냈는데 여기서 벌어서 원금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 상환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가게에서 돈이 나오는 돈이 없으니까 상환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빚을 내갖고 그 상환하는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자까지 올라보면 어떻게 살아.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0.75%로 올리자 자영업자들에게 나온 반응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빨간불이 켜진 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경제 주체들의 차입 비용이 높아지고 위험 선호 성향을 좀 낮추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가계 부채 증가세라든가 주택 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은 3조 1천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들도 걱정입니다. 매월 8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고정비가 증가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걱정도 되고 외식이나 뭐 마트에서 장 볼 때 좀 많이 절약하게 되지 않을까. 과일이나 조금 다양하게 그런 거 좋아하는 것들을 좀 사봤는데 딱 필요한 것만 조금 절제해서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뭐 이런. 빚을 내 주식 투자를 한 이들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비투하는 사람이 더 프레셔가 생기긴 하죠. 다달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돈이 이만큼 더 늘어났는데 투자 수익도 사실 뭐 변변치 않으면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될 거고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헤맬 거고 조금 더 마음의 프레셔는 생겨서 더 투기성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JTBC 이지은입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 과열을 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저희가 조언을 구한 전문가들은 지금 집값 상승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영향이 더 커서 이번 금리 인상의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박모 씨는 지난해 초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아파트에 4억 7천만 원을 주고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몇 년 더 돈을 모아 그 동네에서 집을 살 생각이었지만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8억이던 아파트 값이 1년 반도 안 돼 14억으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전세로 들어갔을 때보다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때는 약간 좀 목돈을 모아서 집을 구매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계획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해진 상황이라. 최근 서대문구에서 집을 알아본 이모 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동안 좀 참고 있었거든. 계속 언젠간 좀 조정이 올 거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도 떨어질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앞으로 공급이 없으니까.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값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22% 올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정부는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회수되면서 집값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당장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주택 시장이 안정되려면은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금리 인상만으로 집값이 하락한다기보다는 수요가 약간 둔화되는 정도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금리 인상이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몇 차례 더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두 차례 갖고는 안 될 거예요. 적어도 1% 후반대 정도까지는 가야 이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응축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와 맞물리면 시너지가 클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이 이제 하반기 이후에 금리 인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대출 규제 강화하고 맞물려서 이제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예상이 돼서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사거나 투기용으로 여러 채를 사는 이들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우리 정부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에서 재건 사업을 해온 현지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오후 4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진 기자, 당초 예상된 시간보다 도착이 늦어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정부와 아프간에서 일을 하다가 대피를 하게 된 아프간이 378명이 오늘 오후 4시 24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공항 안에 있는 보안구역에서 코로나19 CPR 검사를 차례로 받았고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출국장을 통해 차례로 나와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군수송기가 오늘 오전 한 대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안 점검 때문에 늦어졌다고 합니다. 최종문 외교부 차관이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신원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많아서 마지막 점검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총 391명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다 함께 오지 못한 건가요? 네, 일단은 378명만 투입된 군수송기 중에 가장 큰 KC-330을 타고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나머지 13명은 좀 더 작은 수송기인 C-130J를 타고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군수송기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이 있어서 나눠 타고 오게 됐다고 합니다. 네, 어린아이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건강 상태는 괜찮나요? 네, 180명 정도가 이 5살도 안 된 그리고 10살 안 된 영유아와 어린이들입니다. 전체 인원의 절반 정도입니다. 올해 8월에 태어난 신생아들도 3명이 있어서 우리 정부 당국은 수송기에 분유와 젖병까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공항에서 지켜보니까 실제로 아이들과 이 아이들을 안고 입국을 하는 부모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들이 심리적, 신체적 위협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한 아이들은 취재진을 보고 손을 흔들거나 신기한 듯이 큰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비교적 밝은 모습이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거의 다 마쳤다면 이제 결과를 좀 기다려야겠군요. 네, 일단 코로나 검사는 절반 이상은 마친 것 같지만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검사를 마친 뒤에 김포에 마련된 한 임시 생활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검사 결과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여기서 머물 예정이고요. 음성이란 게 확인이 되면은 이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마 내일 새벽이나 오전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에서 신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프간 현지인들이 머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민광 기자, 그곳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곳은 비교적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민 몇 사람이 환영의 뜻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한때 신고를 받고 현수막이 철거되기도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 주민 몇 사람이
현지어로 적힌 현수막을 다시 내걸었습니다. 저도 주민 한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전달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다. 자, 주민 일부는 우려를 해서 충북도지사가 주민 간담회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네, 이시중 충북도지사는 조금 전 오후 5시 이 주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도지사는 방역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는 아프간 현지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달라 이런 부탁도 했습니다. 네, 아프간인들은 특별 공로자라고 돼 있죠. 진천에 얼마나 머무르게 됩니까? 일단 짧게는 6주, 길게는 8주가량 이곳 진천에 머물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의료진 10명이 계속 머물면서 건강관리를 돕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이들에게 취업이 자유로운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직원들 역시 이곳에 상주하면서 국내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인재개발원 주변에는 24시간 경찰 기동대가 상주하게 됩니다. 네, 충북 진천에서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공개된 지 하루 만인 어제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난 윤 의원의 아버지는 애초에 투자할 건물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농지를 샀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벼가 빼곡히 자라고 있는 논.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지난 2016년에 산 10,000제곱미터 농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권익위는 부친 윤 씨가 올해 1월부터 개인적으로 임대를 준 게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진이 윤 씨를 직접 만나 세종시 토지 구매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어제 투자할 때를 못 생각하다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저기 나와 있더라고. 방이 8개더라고. 8개를 임대료 방세 받으면은 먹고 살겠다. 그래서 그걸 보러 갔어요. 애초엔 투자 건물을 알아보러 갔다가 우연히 해당 농지 얘기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은 뭐 앞으로도 사람 단지가 생기고 그 건너에 전철이 두르고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농사 짓다가 보면은 이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투자 측면도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실제 해당 토지 주변엔 산업단지가 들어섰고 2016년에 비해 공시지가가 최대 56% 상승했습니다. 직접 농사 짓지 않고 임대를 준 건 농사를 지어보니 힘들어서였다고 해명했고 윤 의원이 밝힌 대로 자식들은 땅을 산 사실을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몰랐어요. 그걸 왜 아버지가 왜 얘기를 해요? 나 지으려고 가보니까 진짜 힘듭니다. 실패했고. 여당은 윤 의원이 사퇴쇼를 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고 제안한 발언을 문제 삼고 윤 의원이 근무했던 한국개발연구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KDI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한 것은 아닙니까? 윤 의원 측은 수사 과정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은 딸의 아파트 구입 자금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딸이 이른바 영끌, 다시 말해 최대한 돈을 빌려 집을 샀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부모 지인에게 빌린 거였습니다. 딸뿐만이 아닙니다. 아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게 JTBC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딸이 본인 능력으로 경기도 아파트를 샀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딸이 국내에 있는 대기업에 10년 이상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치의 소득 증빙과 그다음 그 아파트를 매입을 할 때 들어갔던 연끌을 하다 보니까 전세를 안고 산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가능한 모든 대출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JTBC 확인 결과 달랐습니다. 따님께서 지인 통해서 돈을 빌려서 집을 그렇죠. 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부 거기서 조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융자가 안 나와가지고.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아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공개 서류입니다. 이 의원 아들은 누군가로부터 5억 9천만 원을 빌려 서울 강동구 6억 4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당시 이 의원 아들은 예금 약 560만 원과 채무 약 3천만 원 말곤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누가 돈을 빌려줬는지, 차용증과 이자 송금 기록 등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2030 세대는 이렇게 수억 원을 빌리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거기도 며느리하고 다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은 그 정도로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거듭 물었습니다. 제3자까지 피해를 주지 마세요. 네? 의원님 친구분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자제분의 친구인 거예요? 우리 양가의 지인입니다. 단순히 아는 사람 자녀에게 수억 원대 돈을 빌려주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실제 국세청은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샀다는 사람을 추적해 부모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위로 이 돈을 빌려주게 됐는지가 중요하고요. 차용증이 공증을 받은 것인지, 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실제 이자 지급을 한 내역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의원은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다며 계좌를 추적해보면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40대 이하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18살에서 49살까지 모두 1,510만 명이 대상인데 지금까지 1,000만 명 조금 넘게 예약을 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맞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월까지 2차 접종도 마무리되고 집단 면역 목표도 원래보다 한 달쯤 당겨지는 겁니다. 다만 백신도 제때 들어와야 하고 접종도 원활해야 할 텐데요. 오늘 상황은 어땠는지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체온을 재고 신분증을 냅니다. 40대 이하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2차 접종까지 합하면 하루에 100만 명 이상 맞게 됩니다. 접종자 수가 많고 백신 종류도 4가지나 됩니다. 스티커나 명찰을 붙이면 백신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진표 색깔로 나눌 수도 있고요. 주사기에 표시를 해서 오접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까지 접종 오류는 105건이었는데 2달 사이에 829건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28살 A씨는 지난 24일 백신을 맞으러 갔다가 주사를 2번 맞았습니다. 간호조무사가 화이자 대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사를 꽂았기 때문입니다. 주사기에 백신 종류를 표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사기가 꼽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빼시길래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진료실로 다시 부르셔가지고 가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주사기를 저한테 실수로 꼽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의료진은 용액이 들어가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늘을 꽂은 뒤 실수를 알고 바로 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A씨에게 바로 알리진 않았습니다. 우리 간호사가 너무 당황해서 미처 그 순간에 설명을 못하고 제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화이자를 다시 이제 제가 접종하겠습니다 하고 접종했거든요. A씨는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좀 찝찝한데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질병관리청은 한 기관에서 접종하는 백신 종류를 제한하는 등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이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됩니다.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라든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윤영탁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신을 맞고 가슴이 뛰거나 호흡이 조금 가빠진다고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심근염이나 심낭염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상 반응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아주시기도 당부를 드립니다. 미국에선 백신을 맞은 1억 1,400만 명 가운데 심근염은 490여 명이 나왔습니다. 100만 명당 3.5명으로 매우 드문 거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10만 명을 1년간 추적 관찰하면 보통 10명 정도의
심근염이 발생을 합니다. 훨씬 더 낮은 빈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임신한 여성이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백신 접종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임신부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논의는 하고 있는데 결론을 아직 못 냈습니다. 빨라도 10월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쾌하면 몸에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도 백신은 맞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 약해지는 데다 백신으로 만드는 항체가 더 강합니다. 백신을 통해서 유도되는 면역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몇 배 이상의 항체가를 보였다는 보고를 하고. 백신을 맞기로 한 날 열이 나거나 아프면 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원래 아픈 건지 백신 부작용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6개월 전에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막 시작됐던 그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말을 들려줬는지는 유한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윤태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원장은 1호 접종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리고 5월 말 2차 접종까지 모두 맞았습니다. 그래도 방역 수칙은 엄격하게 지킵니다. 아픈 아이들을 매일 만나기 때문입니다. 2인 이상 같이 마스크 벗고 음식 나누거나 다과하거나 음료 마시는 거 이런 것들도 금하고 있었거든요. 요양보호사인 신정숙 씨도 또 다른 1호 접종자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네. 손소독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셔야 돼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탓에 접종을 다 했지만 가급적 밖에서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신월동에 가면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아 진짜 어떨 때는 그 생각이 나는데 아유 다 그냥 미뤘죠. 우리 그래 그동안에 우리 먹고 싶은 거 딱 적어 놓읍시다. 우리 그때 가서 편하게 행복하게 먹자고. 아무리 조심해도 그새 나타난 델타 변이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2차까지 맞았는데도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거 보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개인 스스로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백신을 못 맞는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연령이나 계층들 또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꼭 맞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불안하고 맞기 싫은 사람들도 어차피 맞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전파될 수 있고. 코로나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백신, 이젠 남을 위해서라도 맞아야 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청와대 내부 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우려는 여당 지도부에도 전달된 걸로 알려졌고 여당 소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고 입증하는 문제점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언론 본연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국회 논의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기본 철학과 다르다는 겁니다.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언론 스스로 변화할 일이지 법으로 규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문 대통령의 기본 철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우려는 오늘 열린 여당 의원 워크숍을 통해 여당 지도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소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언론 시민단체와 함께 수기해서 가야 된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법안 심사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JTBC에 법안 표현이 모호해 언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또 다른 의원은 강성 친문 지지자들 눈치를 보는 모습이라며 독선 프레임에 다시 빠지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이런 우려를 의식해 미디어 특위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저희는 국제언론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의 동아시아 지부장을 인터뷰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서 한국 사정을 어떻게 알겠냐고 말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이 틀린 이유를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지부장은 한국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you're saying that you guys don't ever copy Korean media? No, never. 자신들도 한국에서 독자적인 취재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We have a network of correspondents in every country in the world, including 3 in South Korea. So it is absolutely incorrect to say that we know nothing about South Korea. 국경 없는 기자회가 왜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Because this amendment is incomplete, it's necessarily going to create problems and to increase the stress that is applied on the media. 규제하겠다는 가짜 뉴스가 정확히 뭔지,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도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준이 모호한데 규제를 만들면 자칫 정치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으로 언론을 더 규제할 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고 한국 언론의 저력을 믿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ithout them investigating on the past government and the past president, the public would never have heard of this corruption scheme, the impeachment of the past president. That shows how important press freedom and the media are in South Korea. JTBC 이지은입니다. 또 저희 취재진은 언론 보도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지난 판결문 70건 정도로 분석해봤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자주 인용되는 대법원 판례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대로면 비판이나 의혹을 다루는 보도 상당수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생존하기 위한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 2002년 대법원이 확립한 기조입니다. 다른 판결문에선 숨쉴 공간을 강조한 뒤 허위 표현에 무조건 법적 책임을 부과해선 안 된다. 법적 판단에서 자유로운 중립 공간을 남겨둬야 한다고 부연 설명까지 달았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은 정반대 취지입니다.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30조 2항은 법원이 적극 나서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고 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 현직 판사는 추상적인 조항 투성이라 일일이 법원이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법원도 결국 공권력인데 언론 보도에 대해 공적 검열을 확대하란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06년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정식 재판이 아니라 가처분 절차로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론의 위축 효과를 가져오고 보도를 자제하는 결과로 이어져 공적 기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간 법원은 기사의 단어나 문구, 사실관계 등을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보도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를 살펴 언론의 공적 역할을 우선해왔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비타 500박스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을 때도 비타 500박스에 담았다는 내용은 허위로 보이고 관련 패러디와 후속 기사도 이어졌다고 했지만 합리적 이유로 의혹을 품고 공개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면 보도 자유에 속한다며 언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외교부가 2011년 한미 FTA 쌀 개방 추가 협상 약속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소송을 냈을 때도 항소심 법원은 공적 관심사에 대해 명확한 확인이 안 됐다고 보도를 막으면 취재 보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심각히 제한된다며 화해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유명 김밥 전문점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양시에 있는 김밥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손님 30명이 증상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 숨졌습니다. 보건당국과 경찰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민격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김밥집입니다. 이곳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열과 설사, 구토를 비롯한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저녁 때들 가가지고 열이 나고 초등학생들은 전부 학원 내일까지 다 취소시켜 놓고 모두 지난 23일 김밥집을 다녀간 사람입니다. 25일 날 신고가 돼서 정지 영업정지가 어제부터 들어간 거거든요. 카드 전표상 83건이 확인이 됐고요. 중에서 이제 지금 30명이 이제 증상이 나온 거죠. 이거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고. 이 가운데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4일 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뒤 쓰러졌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식중독과 사망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분당의 유명 김밥집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벌어지자 고양시의 관할구청에서는 관내 김밥집의 집중 위생 점검에 나섰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식중독이 발생한 김밥집도 지난 12일에 점검을 받았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1일 만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겁니다. 보건당국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검체를 확보해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등 식중독이 발생한 경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성남시 공무원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을 정리한 문건을 만들어 논란입니다. 결국 은수미 성남시장이 사과했고 내부 조사를 해서 징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노조 측은 비슷한 일이 더 있는지 내부 제보를 받을 계획입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오늘 시 내부망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9년 성남시 한 6급 공무원이 시청 소속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을 정리한 문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은 시장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 수사와 별개로 내부 조사를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당시 인사팀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엔 여성 공무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소속 등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은 성남시 한 과장급 공무원을 통해 당시 은 시장 비서관인 A씨에게 전해졌습니다. 미혼이던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A씨는 이 문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습니다. 성남시는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노조 측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추가 피해가 있는지 별도로 내부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한테 마구잡이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빈병값을 한 손으로 줬다며 실랑이를 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빈병을 판 뒤 돈을 받아 나가려던 남성이 다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옵니다. 한동안 실랑이가 이어지더니 가림막 사이로 아르바이트생의 멱살을 잡으려 합니다. 잠시 뒤 가림막을 젖히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막무가내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한 손을 줬다 해서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발 살림을 주세요 라고 빌면서 얘기했는데도 계속 체중을 실어서 때리더라고요. 오히려 더 강도를 높여서. 오늘 새벽 3시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대 아르바이트생은 맞은 부위에 멍을 비롯한 상처가 났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시 오실까 봐도 무섭고 같은 동네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 마주치지 않을까? 알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를 또 쫓아오지 않을까?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땐 남성이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편의점과 주변 CCTV를 토대로 30대인 이 남성을 붙잡았고 폭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참여했던 일부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지사 측은 공직자 신분은 맞지만 개인 사건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에 대한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려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재명 지사의 소송엔 유명 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채모 변호사는 JTBC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 측이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 도와달라고 해 도와줬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인 송두한 인권위원장 후보자도 이 지사 사건 수임과 관련해 당시 상고 이유 보충서 제출에 연명 참여했지만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는 답변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이 지사 측은 변호사 비용에 대해 이 지사 사비로 변호사 전원에게 소액을 지급했고 모두 합쳐 1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부 무료 변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지사 측은 당시 이 지사가 공직자 신분인 건 맞지만 개인 사건인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료 변론을 통해 이 지사에게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하기 어렵고 금액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최모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선임계를 냈지만 서면에 명의만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권익위는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은 것에 대한 JTBC의 유권 해석 요청에 공직자 신분 자체로 문제가 된다며 청탁금지법 자체가 신분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이든 공적이든 직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금액 산정 여부를 떠나 공직자가 무료 변론을 받은 것만으로도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무료 변론은 유무형의 경제이익에 해당된다고 권익위는 강조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조사 여파가 윤석열 전 총장 캠프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캠프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5명인데 이 중 4명이 캠프를 떠났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투기 캠프의 수장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은 12명, 윤석열 캠프 관계자가 5명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중 2명은 문제가 없다고 했고 2명에겐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안병길, 한무경, 정찬민 세 의원은 발표 당일 즉각 캠프를 떠났습니다. 몇 분은 부담을 주기 싫다고 사의 표명을 하셔서 수용을 했고 한 분은 당의 소명 자료를 내신다고 해서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탈당 요구 조치에 대해서 재논의할 계획은 현재로 없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오늘 오후 당과 캠프 직위에서 모두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송석준 의원만 캠프에 남았습니다. 오래된 시골 농가의 개보수 문제는 부동산 투기와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는 당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본인 투기 캠프의 수장 윤석열 후보의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윤 전 총장 측은 사안이 더 심각한 민주당 투기 의혹자들이 대선 캠프에 남아있지 않냐며 염치를 돌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건 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선 가짜 공사 계약서를 만들어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비를 빼돌리려 한 혐의 등으로 무죄를 받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조 씨는 오늘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대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부장판사 관련 사건 때문입니다. 법원은 자체 조사 후에 해당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최근 검찰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피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대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A 부장판사와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내부 조사와 징계 내역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은 대법원 협조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A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당시 내부 조사에서 사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고 해당 골프채를 제출받아 외부 감정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골프채가 가짜이고 가격이 50만 원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감봉에 더해 징계 부과금 100여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검찰은 대법원 압수수색과 동시에 이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사건을 서둘러 징계했지만 검찰은 현직 부장판사의 골프채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A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휴가를 냈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정부가 집이 없는 청년 중에서 요건에 맞으면 1년간 월세 20만 원씩을 주는 내용이 담긴 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추진하겠다는 건데 대선을 앞둔 2030 표심잡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소형 기자입니다. 18개 부처가 함께 내놓은 청년 특별 대책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이 받는 혜택입니다. 우선 월소득 120만 원이 안 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0세가 넘으면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주는데 3,600억 원이 듭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에겐 월세 2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국가 장학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려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저축액의 3배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등 소득 격차를 줄이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특히 2대남, 20대 남성을 겨냥해 군에서 제대할 때 1,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저축액에 따라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청년들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석 달간 월 20만 원씩 주는 바우처도 담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1인당 1,400만 원을 지원받는 효과가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청년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으로 20조 이상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마음 잡기의 퍼주기라고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퍼주고 싶습니다. 과하다기에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는 거느리지 않고 재정으로 땜질식 처방만 해 선거용 대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한시적이고 그러면 재정적으로 영원히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닌 건데 이건 당장에 뭐 이렇게 선거용이라는 비판밖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겐 교통비 등을 보전하기로 했지만 일자리 양극화를 푸는 근본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기업과의 일자리 확대는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고 청년 주택은 구체적 이행 방안 없이 공급 목표치만 내놨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추적보도 후기입니다. 금융당국이 20여 곳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살생부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들 거래소를 파헤쳐보니 주소나 연락처조차 없어서 투자자들이 돈을 찾기 어려운 곳이 많았습니다.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커 보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주먹구구식 운영 실태, 김서연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광모 씨는 올해 6월 갑자기 가상화폐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명 교차되고 출금이 안 된 상태로 묶여 있고요. 거기서부터 연락도 안 되고 있고 거래소도 아예 이제 서비스 점검증으로 하고 문 닫았어요. 아예. 사실 포기하고. 취재진이 해당 거래소에 직접 가봤습니다. 사무실 문은 잠겨 있고 미디어 대응 담당자라고 적힌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사무실 주소나 연락처라도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중소 코인 거래소들 가운데 사무실 주소가 없고 전화번호조차 없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려면 이메일에 보내 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가상화폐 거래소 24곳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전체 가상화폐 거래소의 40% 수준으로 최소한의 정보 보안 조치인 ISMS 인증을 받지 않은 곳들입니다. 이들 중소거래소는 영업 신고 기한인 다음 달 24일까지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 대상입니다.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돈을 찾아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은행 실명 계좌를 받은 대형 거래소는 거래소 안에 투자자 고유 계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코인을 바꿔 돈을 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들 중소거래소에는 투자자의 고유 계좌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가 돈을 안 내주거나 연락이 안 되면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거래소들이 폐업할 때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대로 폐기되지 않고 유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가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가입과 거래를 시도해봤습니다. 거래하기 전에 주민번호 13개를 모두 보이게 신분증을 공개하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얼굴 사진을 찍어 올리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주민번호나 얼굴 사진을 어떻게 보관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책임을 물을 곳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업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이 기업들이 그것도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음성적으로 판매한다든지 악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미리 이 업체들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 정보에 대해서 동향 파악을 하고. JTBC 김서연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 시내를 돌며 펼쳐진 대규모 차량 시위입니다. 거리두기 영업 제한을 더는 못 견디겠다는 자영업자들의 이런 차량 시위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밤 9시를 넘기자 거리가 온통 깜깜해졌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식당 대부분 일찍 문을 닫은 겁니다. 인근 구청 공무원과 직장인들의 모임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른바 코로나 통금 현상에 상인들은 한숨만 내쉽니다. 2명이 9시까지 하니까 다시도 맞추기 힘듭니다. 장사를 하지 말아라 소리랑 똑같네. 식당과 호프집, PC방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더는 못 버티겠다며 차를 몰아 공원에 모였습니다.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살려달라는 의미로 SOS 경적도 동시에 울렸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자영업자 단체의 차량 시위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14일과 15일 서울에서 시작된 시위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전국에서 온 차량 150대 중 일부에는 이제 거리두기를 거부하자라는 문구까지 붙었습니다. 차량을 에워싼 경찰과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방역 수치 4단계에 따라 여러분들은 지금 불법 집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벗어나야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영업 제한 조치 해제와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낙동강변에서 10km 떨어진 부산시청까지 줄지어 행진했습니다. 그렇게 시청을 한 바퀴 돈 뒤 새벽 1시쯤 흩어졌습니다. 영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도시로 조금 더 압박이 가해질 거고. 경찰은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를 방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도 남았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다가 불이 붙고 폭발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실내에서 충전하는 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원룸텔 복도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 불이 붙습니다. 불 붙은 지 5초 만에 펑 하고 폭발하더니 순식간에 복도가 연기로 가득 찹니다. 폭발음에 놀라 문을 연 킥보드 주인은 집안을 가득 채운 연기에 휩싸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이런 화재가 서울에서만 70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26건 불이나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겼습니다. 배터리 내부 안전장치가 손상된 킥보드를 4시간 충전해봤습니다.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3초 만에 폭발해 10m 거리까지 파편을 흩뿌립니다. 불이 붙던 당시 킥보드 온도는 71도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열과 충격에 약하고 불이 잘 붙습니다. 내부 안전장치가 손상되면 과잉 발열로 배터리 폭발을 부르는 열 폭주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동 킥보드는 습기나 충격에 항상 노출돼 있어서 배터리 내부 보호 장치가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 화재가 대체로 주거 시설에서 충전 중이거나 인명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2년 사이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내 충전을 피하고 킥보드마다 정해진 충전 방식을 잘 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뉴스디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브리핑, 모델과 코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박창식 전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TV 토론 준비를 돕는다는 게 캠프 측 설명인데요.
그동안 윤 전 총장은 소위 이렇게 도리도리나 이 쩍벌 등이 비호감 요소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미디어 관점에서 바라본 후보의 모습을 자문한다는데 윤 전 총장의 캐릭터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관심입니다. 그런데 박 전 의원이 누구길래 이런 조언을 하냐고요? 바로 국민 드라마로 꼽혔던 모래시계 제작에 참여한 PD 출신입니다. 참고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엔 이 모래시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후보도 있죠. 저를 모델로 해서 만든 모래시계 드라마가 국민의 기가시계가 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제게 모래시계 검사라는 영광도 주셨습니다. 바로 배우 박상원 씨가 연기한 강우석 검사의 모델이 홍 의원이라는 겁니다. 박 전 의원도 홍 의원이 검사 시절 경험담을 들려줘 이 드라마 제작에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도 했었죠. 다만 이 대본을 쓴 송진아 작가는 이 취재차 만난 여러 명의 검사들 가운데 한 명이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 자칭 모래시계 모델인 후보와 제작자가 코치를 해주는 후보의 맞대결 궁금해지는데요. 이 무엇보다 토론에서는 나 떨고 있냐? 네, 이렇게 긴장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나저나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는 토론만큼은 자신 있다 하는 분이 있죠. 이번에 민주당 그 후보 토론회 할 때 보니까 이제 9분의 민주당 후보님들이 나와서 가장 껄끄러운 국민의힘 후보가 상대 후보가 누구냐 이러니까 9분 중에 4분이 저를 지목하셨더라고요. 네, 유승민 전 의원 오늘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 후보들 앞으로 TV 토론에서 격돌하게 되는데요. 정치 시민들의 패기 대 이 중진들의 노련 미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물론 캐릭터, 관가할 수 없는 요소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정책이나 공약이죠. 국민이 이해하고 또 감동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겁니다. 다음 브리핑, 잘 보여야입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민주당 대선 주자 6명 가운데 3명은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사에도 참석할 의무는 없었지만 모두 참석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오셔서 뭐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도 좀 와서 인사말도 하고 각종 법안들에 대한 입장도 내놔봐라는 취지로 지도부가 부른 겁니다. 이를 두고도 추미애 전 장관은요. 아니 왜 저쪽 당에서 학예 발표회처럼 하니까 우리가 그게 부러운지 안 해야지 왜 하느냐고. 쓸데없이. 어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설명회를 두고 하는 말인 듯하죠. 꼭 학예의 발표겠네. 학예의 발표 같다고. 이게 무슨 발표인지 무슨 초등학교 학예의 발표처럼 그래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자리를 두고 조금 전에 쓸데없다고 했던 추미애 전 장관 정작 이렇게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찬가지로 먼저 온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회의장 앞에 서서 의원들을 맞이했는데요. 현역이 아닌 주자들 입장에선 의원들을 상대로 유세전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두 후보 모두 10분 활용하려 한 거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왜 이러십니까? 유권자를 대하는 겸손한테도. 이렇게 의원들을 맞이하다가 경쟁자죠.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또 이낙연 전 대표 등 경쟁자들과도 엉겹결에 인사를 합니다. 생각도 못했네. 네, 박용진 의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워크숍 시간에 맞춰서 왔습니다. 이 현역 메리트를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다가 다른 두 후보를 보더니 아차차 한 거죠. 역시 현역 의원인 이낙연 전 대표도 행사 전에는 아차 싶었던지 경쟁 후보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라는 그 강연을 제가 끝까지 듣고 나왔습니다. 아마 대선 주자 중에서 그 강연 들은 것은 제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거죠. 이렇게 대선 주자들이 눈도장 찍기 경쟁에 나선 건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원내 부동표를 잡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 보면 표가 된다 싶으면 불러 주든 말든
쪼르르 달려가야 하는 대선 주자,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싶네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선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산불이 한 달이 넘도록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약 4배가 넘는 면적이 불탔고 150년 된 금광 마을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가봤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그린빌 마을입니다. 150년 된 금광이 있는 마을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집들은 재가 됐습니다. 주유소엔 불에 탄 주유기만 남아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소로 보이는 이곳도 대형 산불의 피해를 면치 못했는데요. 수십 대의 차량들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순식간에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And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back since then to look at my property and stuff. As you could see, the whole town just burnt down.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마을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불이 휩쓸고 간 마을은 그야말로 폐허 수준인데요. 이 집안 내부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고 유리 창문은 강한 불에 그대로 녹아내렸습니다. 딕시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산불로 서울의 4배가 넘는 면적이 불타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소방관과 함께 불이 타고 있는 곳 근처에 가봤습니다. 불씨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산불의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이 딕시 산불은 한 달 넘게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진압률은 41%에 불과합니다. This whole area here, in 2019, there was a fire. Right now, the most difficult thing are the winds. 미국 캘리포니아주 딕시 산불 현장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12개 나라 음악인들이 코로나를 이겨내자는 염원 하나로 입을 모았습니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겁니다. 이선화 기자가 만났습니다. 희망을 담은 멜로디에 시련의 바람을 이겨내자는 노랫말이 더해집니다. 코로나로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전 세계 70명 넘는 음악인들이 각자의 무대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가수와 프로듀서가 주축이 돼 화면과 이어폰으로 호흡을 맞추며 1년 4개월 만에 곡을 완성했습니다. 서로 다 다른 곳에서 했지만 한 곳에서 연주한 것처럼 만드는 일,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재능 기부로 만들어진 이 노래의 수입은 국제 자선단체에 전부 기부됩니다. 이걸 통해서 제3세계 저개발 국가의 어려운 코로나 환자들, 그쪽에 진단키트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확진자들 치료하는 데 도움이 200년 전 역경을 견딘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이 곡은 코로나가 뒤덮은 세상에서 더욱 자주 들려왔습니다. 재택 연주로 저마다의 소리를 쌓아 올려 곡을 완성합니다. 지구촌 투어를 멈춘 522년 역사의 소년 합창단도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따로 또 같이 감염병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음악인들의 연대는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내일 새벽 춘남과 전남을 시작으로 오후엔 전국에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는 충청과 남부엔 30에서 100mm, 많게는 150mm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 등에도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30도로 전국이 24에서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새롭게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where to go. Look in the mirror. Clocks begin to show. Try not to break. Hoping one day you'll find your way back home, where you belong. Want you to know that I can feel your pain, and we all fall down.
chilling with the stars like we're in Hollywood or Bollywood. We're always good against the odds against us. Warmth without the firewood, we're levitating type of blessed up from the mess ups and mistakes.